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철 철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에 대해서 다른데 오늘은 12장 니체의 시장의 빠릿대에 대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니체의 국가에 대한 그런 가차없는 비판을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니체를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로 단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무정부주의를 넓게 이해하면은 니체에게 아나키즘적인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그런 설명은 곤란하죠. 그렇지만 니체를 이해하는 데는 이 아나키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강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파리때, 이 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본주의 비판, 그리고 자본주의적 인간에 대한 그런 신랄하고도 또 혹독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에 대한 저희 비판도 상당히 혹독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은 더 가혹한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달아나라 보시오. 그대의 고독 속으로. 내가 보기에 그대는 위인들이 내는 요란한 소음에 기가 먹었고 소인배들의 가시에도 마구 찔리고 있다. 달아나라. 이게 달아나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시장이라는 곳이 워낙 좀 추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벗어나라, 탈주하라.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용어로는 탈주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탈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달아난다고 해가지고 현실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더 많은 어떤 수련,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고독 속으로 위인들이 요라는 소리에 기먹었다. 여기서 위인들이라고 한 것은 이게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위인으로 불리는 위대하다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자들의 내는 그런 소음, 경험, 그런 데서 이제 기가 먹는 거죠. 그리고 소인배들의 어떤 그런 가시, 소인배들도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이 있죠. 숲과 바위, 숲으로 달아나는 숲과 바위는 그대와 더불어 기품 있게 침묵할 줄 안다. 그대가 사랑하는 나무처럼 되라. 바다 위로 넓은 가지를 펼치고서 말없이 귀 기울이고 있는 나무처럼 되라. 나무처럼 되라. 이 나무를 우리는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니체가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그 하늘로 그렇게 치솟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그런 상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그 나무의 어떤 그것만큼 지하로도 또 뿌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 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흑에 비유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늘을 뻗는 거는 어떤 그런 천국, 그런 걸 의미할 수 있는데, 하여튼 니체는 나무가 되라는 이 말은 어떤 그런 지하의 어떤 지옥 같은 그런 암흑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나무를 말한 겁니다. 낭만적인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 그런 것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나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니체의 어떤 초연의 어떤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위대한 배우들의 소음과 똑파리 때의 윙윙 그림이 시작된다. 고독하지 않고 초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니체도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의 어떤 그런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여기에서 설교하기까지 그런 10년의 어떤 수행, 그런 것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 고독 속에서 어떤 철학을 할 수 있고 깊은 사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고독이 없는 곳에서는 일단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은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제 자본주의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고 이제 추악한 면을 있는지 하는 것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는 배우들이 판을 친답니다. 배우들의 소음과 독파리떼도 나오죠. 독파리떼 비슷한 겁니다. 배우라고 나오는 이제 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세력들, 그걸 이제 니체는 이제 배우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배우를 여기 등장시킵니다. 이 배우는 어떤 꼭두각시 그런 의미죠. 배우는
어떤 자기 주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배하에서 어떤 모방 어떤 그런 비동적인 수동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제 배우를 통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것들도 그것을 연출해 주는 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훌륭하다 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연출에 의하는 겁니다. 이 연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연출이라는 것은 어떤 조작, 가공 뭐 그런 거 사실과는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연출이 사실 실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연극이든 예술이든 뭐 이런 문학이든 사실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가공적이죠.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조작을 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출자들을 군중은 위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 사실보다도 어떤 실제보다도 그 연출된 것을 그것을 진짜로 보고 그것을 갖다가 위대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위대한 것, 즉 창조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창조라는 것은 초인적인 어떤 그런 창조, 초인이 되기 위한 창조, 뭐 가치 창조, 도덕 창조, 뭐 진선미를 다 창조해야 되죠. 그건 초인의 어떤 세계는 이런 자본주의 세계 또는 문명 세계, 근대 문명 세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창조에 대해서 군중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건데 진짜로 위대한 것은 군중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위대한 일을 연출하는 자들과 그 배우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출하는 것,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겁니다. 감각이 있다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쇼를 보여주면 이제 거기에 감동하지 사실, 진리,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군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다 뭐 파리떼, 뭐 배우 이런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장을 파리떼라고 제목을 했으니까 파리떼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군중, 배우, 또 뒤에 나오면 뭐 을광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세계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좋은 말이죠. 가치의 창조자, 이 가치 창조자가 초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게 회전한다. 그러나 군중과 명성은 배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군중들 뭐 파리떼 비유적으로 파리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파리떼들은 배우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가식적인 거, 연출 이런 걸 중심에서 돌아간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이와 같은 것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세상이 이거 이치라고 할 수 없죠. 뒤에 배우들 군중이 배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치다 이것은 말이 좀 곤란하고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렇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이치라기보다는 요 앞에는 이치가 되고 새로운 가치 창조 이것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치라는 말을 뒤에 요 배우 군중하고는 좀 안 맞죠. 배우도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의 양심은 거의 없다. 정신의 양심 뭐 이런 말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 이게 서구에서는 정신의 양심 이런 말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의 양심이라는 영어로는 conscience죠. con 플러스 science, 지식을 뭐 합친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하고 지식하고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도 지식, 이성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성과 정신과 양심은 좀 이게 같은 어떤 유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 그러니까 어떤 선악관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신의 어떤 본질이 양심인데 양심이 빠진 정신, 그러면 이게 정신이 아니죠. 정신 나간 거죠. 정신의 양심은 없다. 그러니까 배우는 정신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배우는 그러하여금 더없이 강한 확신이 들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을 언제나 믿는다. 그러니까 배우는 확신이 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 주체적인 인간, 정신이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주체적인.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외부의 어떤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런 것은 이제 인정욕이라고 그러죠. 외부에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스스로 인정은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겨우 자기 존재감을 가지는 그런 가엾은 존재가 이제 배우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그는 새로운 믿음을, 모레면 또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배우 같은 이런 배우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은 믿음이 매일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감수성 군중과 마찬가지로 잽싸며 그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 타적인 사람은 타인이 수시로 변하고 변덕을 부르기 때문에 그 자신도 변덕을 부른다는 것이죠. 뒤집어 엎기, 그것이 그에게는 정명을 의미한다. 번복하고 이렇게 변덕을 피우는 거, 이런 것이 존재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열광시킴, 그것이 그에게 설득을 얻는다. 열광. 그러니까 이성적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광분, 열광, 광기, 뭐 그런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타인에게도 이런 것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야말로 그에게는 모든 근거들 중에서 최상의 근거다. 뭐 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어떤 뭐 폭력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폭력. 열광하면은 폭력으로 광기 이런 거는 폭력하고 관련을 안 질 수가 없죠. 영화 같은 것도 뭐 폭력물이 폭력물, 액션물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섬세한 기에만 살짝 미끄러져 들어가는 진리를 그는 거짓말이요 무라고 부른다. 진리라는 것은 아무나 이해하거나 수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배우들은 이런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거짓말이고 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저들은 그렇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요란한 소음을 내며 떠드는 신들만을 믿는다. 요란한 것, 이렇게 소리 지르고 빈소리가 뭐 요란하다고 그런 말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런 진실을 외면하고 시끄러운 것, 요란 뜨는 것, 뭐 그런 것만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신만을 믿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성대하게 차려입은 이제 배우에서 이제 어릿광대로 나오죠. 뭐 배우나 어릿광대나 기본적으로 성질은 같죠. 다 이제 꼭두각시, 어릿광대는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주체적으로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로 지배 조종을 받는 그런 존재가 이제 어릿광대인데, 이 어릿광대가 성대하게 차려입었다. 이게 뭘까요? 군중은 덩달아서 자신의 위인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군중이 보기에 저들이 시대의 지배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봤을 때는 성대하다, 화려하다, 아주 웅장하다,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모양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도 되겠고요. 하여튼 이들이 시대의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어릿광대들이. 그러니까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어릿광대를 조종하는 그 조종자, 배우를 알 길이 없으니까 이 어릿광대들을 시대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성대하다. 그러나 시간이 어릿광대를 몰아세운다. 그러면 저들은 이제 그대를 다그치면서 예 아니면 아니오를 듣고자 한다. 슬프다. 그대는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그대의 의자를 놓으려는가. 시간에 쫓긴다는 거죠. 시간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릿광대는 시간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다닙니다. 초조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예스는, 그러니까 길게 깊이 생각할 수가 없죠. 예스나 아니요. 이 예스나 아니요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스 아니면 노, 이것은 긍정과 부정, 바로 이분법적 사고를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이런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려는가? 좀 이렇게 묻는데, 세상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예스나 노냐, 이분법 이렇게 선택을 요구할 때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 문제죠. 그대
거대라고 하면 이제 니체에게 어떤 진화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장에서 어떤 파리떼, 뭐 배우 이런 거는 진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처럼 마구잡이로 몰아세우는 자들을 질투하지는 마라. 마구잡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질투할 게 없죠. 여기서 이제 진리, 질투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 진리라는 것이 서구에서 어떤 여성적인 어떤 그런 비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리가 마구 몰아세우는 자의 팔에 매달린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말이야. 진리가 여자라면 이렇게 마구 무자비하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매달릴 리가 없죠. 그런 사랑을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서없는 자들에게 벗어나 그대의 안식주로 돌아가라. 긍정인가 아니면 부정인가라는 물음에 시달리는 것은 오직 시장에서만 그럴 것이다. 이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피곤하니까 벗어나라. 안식처 벗어나라 그런 얘기죠. 깊은 샘물에서의 체험은 모두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깊은 샘물. 샘물도 이게 이제 비유인데요. 뭐 깊은 샘물이니까 어떤 이걸 가르친 어떤 니체의 어떤 철학, 뭐 진리, 뭐 그런 걸로 봐도 됩니다. 니체는 자기의 어떤 요 철학, 이 책을 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철학은 이 샘처럼 끝없이 뿜어져 나온다. 그런 의미로 이제 샘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샘물을 체험하는 것은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죠. 서서히 이루어진다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그 깊은 곳으로 떨어졌는가? 도대체 이 책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아찬다는 것은 그거는 간단하지 않죠.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위대한 일은 모두 시장과 명성을 떠난 곳에서 일은 위대한 일은 초인이 되는 일이죠. 초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시장하고는 관계없다는 명성, 명예, 이름, 뭐 이런 거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초인이 되는 것은 부귀공명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니체를 뭐 그런데 끌어다가 뭐 악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주의 이런 시장 자본주의하고는 니체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결코. 옛날부터 새로운 가치의 창안자들은 시장과 명성을 떠난 곳에서 살아왔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어떤 진리 이런 것이 시장에서 탄생한 적은 없죠. 뭐 공자, 뭐 동양으로 보더라도 노자, 뭐 이것이 뭐 부타, 부처, 뭐 시장에서 이런 그런 진리와 철학이 나온 게 아닙니다. 달아나라, 보시오. 그대의 고독 속으로 그대는 독파리 떼에게 마구 쏘이고 있다. 달아나라. 사나운 발음이 거세게 불어오르는 곳으로 달아나라, 달아나라.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죠. 이 현실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추악하기 때문에 일단 피신부터 하라는 뭐 그런 의미로도 되겠습니다.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고독 속으로. 독파리 때에 마우스. 독파리가 비유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상당히 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독파리 때. 그 니체는 첫 강에서 1강에서 그 인간의 유행으로 세 가지 낙타, 사자, 뭐 초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독파리는 사실 낙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정도만 해도 사실 어떤 낙타에도 어떤 초인적인 그런 뭔가 성질이 뭐 있었거든요. 그 뭐 강인한 인내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독파리는 정말 낙타보다도 한참 그런 아래인 정말 독파리야. 아무것도 이로운 것이 없는 그런 존재. 정말 그래서 앞장에서 인간 쓰레기를 얘기했지만 하여튼 인간 쓰레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 독파리라는 비유가 그렇게 하면 꼭 과격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대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대는 왜소하고 가련한 자들과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왜소하다, 뭐 작다, 뭐 하찮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가련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파리 떼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너무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엾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파리하고 왜소하고 이게 다 관련이 되는 거죠. 너무 가까이 살았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로부터 몸을 피하라. 저들은 그대에게 오로지 복수만을 노리고 이 독파리 떼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본질이 복수욕에 불타는 겁니다. 복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 복수에 불타고 있다. 원한 감정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한 감정이 뭐 왜 생기는가? 그 이제 봅시다. 저들을 때려잡으러 다시 손을 들어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하라. 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파리채가 되는 것이 그대의 운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리 떼라고 한 이유가 이게 너무 수가 많으니까 이게 뭐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잡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파리째가 되는 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파리째는 비유도 참 그런데 만일에 이제 초인 뒤에 뭐 위대한 이제 뭐 영혼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 초인의 어떤 그런 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파리를 상대를 할 수가 없죠. 파리하고 뭐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체가 되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아니다. 이들 왜소하고 가련한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당당한 건물들이 빗방울과 잡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당당한 건물조차도 빗방울 뭐 빗방울 그 연약한 그 약한 어떤 그런 빗방울과 잡초 때문에 건물도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건물도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하면은 비를 맞고 잡초가 들고 하면은 건물이 무너지죠. 이 초인이 이렇게 파리를 상대하다가는 초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가? 그대는 돌이 아니다. 돌이라 해도 물에 구멍이 날 수도 있죠. 돌도 오래오래 되면 돌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많은 빗방울 때문에 벌써 움푹파였다. 벌써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부서지고 쪼개지리라. 완전히 그냥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파리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지금 경고입니다. 그대는 독파리 때 때문에 지치고 100군데나 쏘여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독파리 같다 워낙 많고 워낙 때가 많으니까 때문에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대는 자존심 때문에 단 한 번도 화를 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대는 사자 정도로 봐도 됩니다.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낙타를 상대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사자가 낙타보다 못한 이런 파리를 상대해서 이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화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파리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의 피를 원한다. 핏기 없는 파리들의 영혼이 피를 요구하는 것이다. 파리는 피가 없죠. 핏기 없는 것들, 핏기 없는 영혼들. 핏기 없는 영혼이니까 피가 탐나기 때문에 그 피를 빨아먹는다 이 말이죠. 파리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쏘아야 되는 것이다. 생각도 없는 파리 때 생각도 없는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앞에 정신없는 양심 그런 얘기 했지만은 생각 없다고 없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대 마음 깊은 자요. 이제 마음 깊은 자. 마음이 깊다, 생각이 깊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초인이나 또는 그 초인의 앞단계 사자 정도의 그런 인간을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이 깊은 자요, 철학 있는 자야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대는 작은 상처도 너무 깊이 고통받는다. 작은 상처에도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작은 상처, 파리가 무는데도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똑같은 독충들이 또 그대의 손에 기어오른다, 공격한다. 기어오른다. 이 살금살금 갉아먹는 자들을 죽이게 하는 그대의 자존심이 너무 세다. 사자가 파리를 잡아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존심이 그런 것을 반격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도끼 서린 부당한 짓거리를 참고 견디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 되는. 그렇다고 마냥 이거 인내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난감하네요. 참고 견디는 그대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라. 저들은 그대의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찬미한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은 뻔뻔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다만 그대의 살갗과 그대의 피 가까이에 있고자 한다. 피를 요구한다. 뭐죠 이게?
기생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기생한다는 기생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리떼는 기생충이죠. 그거는 자기가 뭐 생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파리떼는 생산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이제 붙어서 먹는 그런 피를 빨거나 뭐 그런 기생충에 가깝죠. 물론 뭐 파리도 나름대로 어떤 그 생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기생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군요. 그들은 신이나 악마의 비를 맞추듯 신이나 악마의 비를 맞추듯이 그대들에게 초인 또는 사자형 인간에게 아첨을 한다, 아부를 한다 이 말이죠. 파리떼들은 이렇게 아부에도 이제 명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신이나 악마 앞에서 징징거리며 울듯이 그대 앞에서도 징징거리며 운다. 동정을 호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찌겠는가 그들은 아첨하는 자들이고 징징거리며 우는 자들이다. 참 난감하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저들은 이따금 그대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비겁한 자의 약은 깰 뿐이다. 술책이죠. 술책. 약은 깨다. 그렇다. 비겁한 자는 영악하다. 비겁한 자는 영악하다. 그들은 옹색한 소견으로만 그대에 대해 저들은 이모저모 생각을 한다. 옹색한 소견머리 좁은 그런 존재의 일망정 여러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저들에게 있어서 그대는 언제나 미심쩍은 존재다. 파리떼 같은 존재들이 초인 또는 준초인을 신뢰하지 않죠. 신뢰할 수가 없죠. 어떤 그런 벌써 철학, 어떤 소견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미심쩍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모저모 생각되는 거, 그 모두가 미심쩍기만 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모든 덕 때문에 그대를 처벌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오직 그대의 실책일 뿐이다. 저들은 그런 파리떼 인간들, 그런 군상들은 준초인의 어떤 그런 덕들을 갖다가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미덕을 갖춘 사람들, 그건 덕이 없는 파리떼는 그런 덕이 없는 존재들은 큰 덕을 가진 그런 존재를 정화할 수밖에 없고 정화하기 때문에 처벌이라기보다 응징한다고 보면 되죠. 보복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오직 그대가 실수할 때, 잘못을 범할 때는 용서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어떤 소견머리 없는 그런 존재의 어떤 그런 얄팍함이죠. 그대는 온화하고 올바른 마음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대의 초인, 사자적 초인입니다. 초인이라기보다도 초인에 가까운 사자형 인간, 온화하고 올바른 마음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소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 탓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들은 옹색한 소견으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위대한 존재는 죄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영혼들은 준초인들은 타인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이렇게 왜소한 인간, 그 파리떼를 할지라도 그런 왜소하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소하다고 이렇게 그들 탓을 이렇게 하지 않는 오히려 두둔하는데 이런 파리떼들은 모든 위대한 존재, 위대한 인간, 사자 이상의 어떤 그런 위대한 존재를 갖다가 매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부정하는 거죠. 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대가 그들을 온화하게 대하더라도 그들은 경멸당한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잘 대우를 해도 그거는 저들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가 파리떼형 인간에게 어떤 그런 존경을 표해도 그것을 그렇게 존경으로 받지 않고 경멸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대가 베푼 은혜를 은밀하게 악형으로 대갑니다. 은혜를 악으로 대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인배적인 어떤 그런 존재. 이게 자본주의형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파리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본주의형 인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속성이 기본적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거. 뭐 지금까지 이 나열한 이런 어떤 성질들도 다 뭐 참 끔찍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는다. 이게 어떤 그 파리떼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대의 말없는 긍지는 언제나 그들의 기분에 거슬린다. 그러므로 그대가 허영심을 부릴 정도로 자신을 낮추기라 한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긍지, 위대한 인간의 긍지. 이런 것은 어떤 그런 파리떼에게는 참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 상하는 거죠. 속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인간들이 존재가 허영심을 부릴 때 그것을 허영심을 간파했을 때는 기뻐 날뛰는 거죠. 그 허영심이라는 건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여기 뭐 낮춘다 이것보다 그냥 허영심을 부릴 때는 기뻐 날뛴다는 겁니다. 허영심이라는 건 그런 거는 허영심인지 뭐 진짜 어떤 긍지인지 그걸 갖다가 파리 때도 그걸 간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는 간파를 한다는 얘기죠. 눈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허영심을 부린다거나 이런 것을 눈치챘을 때는 기뻐 날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위대한 인간의 어떤 그런 약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호자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그것에다가 우리는 불을 붙이는 수도 있다. 그러니 소인배들 조심하라. 그대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왜소하다고 느낀다. 이 왜소. 그러니까 파리떼형 어떤 인간은 스스로를 왜소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